갑자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쥐어박았는데 네.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저는 조금 많다고 봅니다. 하루 사이에 경기가 괜찮다라고 했다가 다시 침체가 올 것처럼 경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지표도 투자 심리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재확인한 어제 시세였는데 그만큼 뭐 조금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 기류가 불안정하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흐름 또 금요일마다 우리 박사님 모시고 있으니까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시장이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네, 웃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웃으셔도 됩니다. 네. 네, 웃어야죠. 그럼요. 네.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빅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던 FOMC, BOJ 그리고 영란은행, 영국도 네,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이런 주요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전반적인 총평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나 이렇게 좀 깜짝 놀라는 네. 변동성을 지금 연출하고 있고요. 정말 뭐 전체 그 큰 시장이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또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잖아요. 삼성전자의 10배인데 그런 주식이 10% 가까이 빠지고 오르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시장 심리가 굉장히 지금 안 좋구나. 그리고 상당히 불안정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FOMC도 뭐 좀 무난하게 끝났지만 사실은 뭐 간밤에 갑자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쥐어박았는데 네.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저는 조금 많다고 봅니다. 하루 사이에 경기가 무슨 괜찮다라고 했다가 다시 뭐 곧 침체가 올 것처럼 그렇게 뭐 경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뭐 조그만 지표도 좀 투자 심리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재확인한 어제 시세였는데 그만큼 뭐 조금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 기류가 불안정하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표라는 게 나와 있었던 거고 추세를 이제 반영하는 거고 이런 좀 넓은 걸 봐야 되는데 하루 만에 투심이 이렇게까지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투심이 기울어지지 않은 어떤 투자자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네. 어느 쪽으로도 지금 확신을 못 짓고 있는 가운데 뭐가 하나가 나오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그러게. 반응한다. 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게요. FOMC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리뷰 좀 들어보죠. 뭐 예상한 대로죠. 그리고 성명서에는 조금 많은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시면은 네. 어제 많이 뭐 접하셨겠지만 뭐 문구가 이제 조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뀐 부분이고요. 뭐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고용과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이 지난번에는 조금 더 좋은 균형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지금 이루고 있다. 더 좋은 고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약간 선언적으로 지금 표시를 한 게 조금 제일 특징적이었고요. 성명서에서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제일 중요했죠. 경제 전망은 이제 불확실하지만 위원회는 지난번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아직도 여전히 민감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듀얼 맨데이트 그러니까 고용과 좀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 그러니까 좀 늦게 금리를 올리면 그것도 위험이잖아요. 네. 경기 침체 그 실기의 위험, 금리 인하의 실기의 위험, 경기 침체 고용이 안 좋아지는 위험
이런 위험을 이제 균형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요지였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9월에 인하하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조금 안정되어 있고 지난 위원회 때보다는 FOMC 때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을 신경 써야 돼. 고용을 신경 써서 그래서 내릴 거야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뭐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는 고용이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연준이 어쨌든 막으려고 하는 네. 거고 그 실기를 아직은 안 했다라고 이제 시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네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만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뭐 그동안 한동안 얘기 안 했던 침체 우려가 이렇게 불거지는 좀 투심이 굉장히 좀 얇아져 있다 그럴까요? 얕아져 있는 굉장히 네. 조그만 충격에도 좀 부서질 만한 뭐 그런 환경인가 싶습니다. 어제 뭐 한 세 가지가 겹쳐서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뭐 FOMC는 뭐 제끼고 이제는 이제 실적과 경제 지표에 집중을 시장이 이제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ISM PMI 제조업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쭉 버티다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그 PMI, ISM 공급자 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지수는 안 좋았습니다. 계속 50 밑에 기준선 밑으로 안 좋았고 이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ISM 제조업 그 지수의 구성 항목이 다 빠졌어요. 거의 하나 빼고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구성 항목이. 주문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고 동시에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네. 24만 9천 건,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 건인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ISM과 실업수당이 이제 같이 안 좋게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제조업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불거진 거고요. 거기다 이제 실적이죠. 네. 애플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애매하게 나왔고 또 중국에 대한 중국 판매 쪽의 우려도 중국 판매에 좀 대한 보는 것 우려 같아요. 뭐 이렇게 네. 해서 전체적으로 또 그 전에 이제 또 함부르크은행이 발표하는 뭐 유럽식 PMI가 네. 있습니다. 이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하반기의 경기 침체가 이제 조금 유로존 전체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상반기에 2분기에 살짝 유로존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후반기까지의 전망이 급격하게 조금 안 좋아지면서 유럽 증시가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유럽도 조금 경기 침체 우려, 또 중국에 대한 우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제는 경기에 대한 뉴스가 좀 우연치 않게 좀 일제히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네. 이렇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무너뜨렸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빠질까? 라는 것은 되게 조금 의아한 변동성이죠. 네. 이제 연준도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어제 거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고용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 계속 알고 있었지만 어제부로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더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루 있으면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고 실업률도 공개가 되는데 이번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4.1% 네. 실업률 예상치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부합할 경우 아니면 조금이라도 낮게 나올 경우 이런 시나리오별로 한번 시장 반응을 또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비농업 일자리 수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고요. 네. 실업률은 지금 예상 컨센서스는 뭐 전월과 비슷한 4.1, 같은 4.1 정도인데 지금 신규 고용이 조금 더 줄 거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악화될 거다 네, 고용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지금 어제 한번 얻어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 고용 지표마저 굉장한 실망을 준다면 시장은 조금 그 침체 그 기간이 조정 기간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튼 내일 고용 지표가 중요한데 제 의견은 뭐 고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로 조금 시장을 경기 침체에 부합되는 그러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더 여기서 악화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한 4.1%에서 조금 몇 달 머물다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실업률이. 그래서 연말에는 한 4.3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4.5 이상 가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반응을 보이겠지만 지난번에도 베버리지 곡선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뭐 제각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구인율,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로 놓고 기업의 구인, 지금 얼마나 뽑을 거냐 이런 구인 건수를 분자로 놓은 그 지표가 이제 구인율인데 이게 이제 4.9 정도입니다. 계속 4.9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차트를 보시면 이게 한 3.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실업률이 그때부터 이제 좀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요런 티핑 포인트에 터치되면 이제 실업률이 그때부터는 4.1, 4.2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4.5 이렇게 튀고 4.7 이렇게 튑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올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들이 해고도 안 하지만 구인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구인, 해고 전부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구인율 자체가 조금 내려와야 조금 그 고용 시장에서의 재고가 다 소진되면서 실업률이 갑자기 큰 폭으로 튀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언제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변곡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조금 근접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고요. 어느 구체적으로 몇 월이냐라는 것을 누구도 맞출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고용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고용할 때 특히 실업률 얘기할 때 얘기 많이 회자되는 게 쌈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네. 좀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제 예상치가 실업률이 4.1인데 이렇게 나오면 아닌데 0.1이라도 높으면 그 4.2가 되면 이게 경기 침체 그 기준에 쌈의 법칙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분석들이 있으니까 마침 또 하루 전에 이렇게 침체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게 0.1이라도 높게 나오면 시장의 충격이 또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도 형성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생각에는. 네, 샴의 법칙이 경제학자 샴이 네. 고안한 네. 발표한 건데 이게 정말 약간 단순한 공식인데 이제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도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좀 많이 회자를 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조금 고용 시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고용 지표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의 어쨌든 노동 수요와 가계의 노동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실업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경제 지표가 안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노동력 공급 부족에서 시작돼서 정상화로 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후행 지표로서 경기 후행 지표로서의 고용 실업률 이게 원래 이제 그 부합되는 고용의 실업률의 컨셉인데 개념인데 지금은 또 고용 지표가 상당히 그 팬데믹으로 한번 휘저어져 가지고 엉망이 된 상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고용 부족, 공급 부족 상태에서 기업들이 구인율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률도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또 샴의 법칙도 조금 뭐 그 실업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구인율이 아직까지도 높은데 바로 경기 침체로 갈까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칙의 지금까지 정확도는 맞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약간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 네. 고용 시장이 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은 특수한 경우다. 그리고 뭐 뉴욕 연은에서 네. 계속 뭐 굉장히 중요하게 워치하고 네. 있는 장단기 금리 차도 네.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경기 침체를 맞췄습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건데요. 네. 10년물하고 2년물을 뺀 게 아니라 3개월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단기 미국 국채와 10년이라는 장기 국채의 값의 이제 차이인데요. 지금 3개월물이 아직까지도 5.12인가 이제 이 정도 형성돼 있고, 네. 간밤에 10년물은 이제 4%가 깨졌기 때문에 3.9 정도라서 아직까지는 한 130bp 정도 차이가 나 있고요. 이게 이제 0인데 점선이 아직까지는 이제 역전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 금리가 원래 낮아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높고 10년, 2년물을 금리 차이는 지금 거의 한 30bp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좁혀져 있고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 3개월물과 10년물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130bp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반전되면,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되면 항상 그 음영되어 있는 경기 침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음영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이 정말 예외 없이 1960년 이후에 예외 없이 그러네요. 그렇게 네. 적용이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언제 플러스 반전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약 130bp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개월물 기준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한 2번 내리면 50bp,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100bp 나 가능성이 뭐 50bp 뭐 빅스텝을 밟지 않는 한 내년 한 중반 정도에 한 100bp 정도가 내려져 있겠죠. 그러면 내년 중반 한 6월 정도가 이게 플러스 반전되는 시기고 그때가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 마켓은 이런 경기 침체에 아주 신들리는 듯이 선행하기 때문에 네. 6개월에서 한 심지어는 1년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기 침체는 안 왔어도 내년 한 중반 정도의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주가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선반영.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6개월이기 때문에 네. 올 연말 한 대선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꺾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진 않다. 박사님 말씀대로라도. 네. 근접하고 있는 거죠. 네, 근접하고 있다라고는 들리는데 저희 이제 채팅창에서 아마도 박사님의 그 폴의 의견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저희 설문조사 드렸었잖아요. 네. 의견을 구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폴에서 2번 인하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의견은 지금도 유효하신지. 시장에서는 3회 인하도 많이 보고 있고요. 거의 뭐 60% 육박을 하고 있고, 50bp 9월에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한두 달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네. 또 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은 뭐 50bp 이하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침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ISM 같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제조업 PMI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를 경기 침체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 그러게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지표를. 언제부터 PMI 제조업을 봤다고 경기 선행지수가 1년 이상 빠지고 있는데 그건 뭐 그렇다면 경기 선행지수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권위 있는 데서 발표하는데 사실은 뭐 그 진작부터 빠졌어야죠. 경기 침체를 그렇게 우려했다면. 저는 다 쇼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것이고 결국 밸류에이션의 싸움이고 이 밸류에이션 싸움에서 2분기 빅테크들이 뭐 애플이나 몇몇 기업들은 선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좀 어닝이 좋았으나 기대치가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네.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 거지 경기에 의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이유를 네. 시장은 좀 찾고 네. 싶은 마음이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연준은 뭐 내년까지 뭐 하반기에 2번, 내년 4번, 그렇게 해서 한 6번에서 내년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0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AI 고점 논란 속에 7월에 그래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싶었고 마지막은 반등으로 마무리를 잘 했다 싶었는데 출발이 또 이렇게 침체 우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해서 어지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 쏠림을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은 무너질 것 같고요. 쏠림을 해소하면 그 주가가 빠져서 쏠림을 해소할 수도 있는데 네. 주가가 안 빠지면서 이 쏠림이 지금 빅테크의 시가총액 비중이 33%까지 갔다가 지금 30%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를 깼겠죠. S&P 500에서 시가총액이 M8의 시가총액 비중인데 이게 조금 떨어져 줘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떨어져 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많이 빠지면 이게 당연히 내려가겠죠. 하지만 주가를 그렇게 급락시키지 않으면서 떨어뜨리려면 이 비중이 낮아지려면 순환매가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주라든지 조금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필수소비재로 조금 돌아야 되고 이러한 돌려면 이런 반대쪽에 있는 섹터의 이익이 선방해 줘야 되죠. 그래서 빅테크의 주가 조정과 더불어서 다른 쪽에서의 메이크업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게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낮아질 거고요. 낮아지면 다시 또 빅테크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한 번 더 마지막 랠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쪽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빅테크마저도 실적이 계속 실망스럽다. 이러면 이게 이제 주가가 빠져서 이 쏠림이 해소되는 거니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요즘에 빅테크 실적은 실망스럽다라기보다는 눈높이에 눈높이의 비해서는 문제죠. 좀 안 나온다. 네, 혹은 네, 네. 다른 쪽에 우려가 계속 불거진다.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은 괜찮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괜찮다면 좀 시장이 조금 더 버텨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8월 말,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또 그때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